1999년에 화성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스 클라이메이트 오비터라고 하는 화성 궤도 탐사선이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그만 추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한순간에 무려 4,260억 원이나 되는 탐사선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추락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죠. 그렇게 밝혀진 추락 원인은 바로 나사와 공동으로 탐사선 제작을 맡았던 로키드 마틴이라는 업체에서는 단위를 파운드로 썼고 나사에서는 킬로그램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숫자는 같은데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탐사선이 오작동을 해버렸고 실제보다 궤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추락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사에서는 로키드 마틴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고 모든 걸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나사의 책임이다라고 했으며 이후 나사에서는 미국의 단위인 파운드 말고 국제 표준인 킬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공통 단위인 킬로그램을 도대체 미국은 왜 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야드, 파운드, 피트, 마일, 인치, 화시 등 왜 미국만 세계와 다른 단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미터법을 언제부터 썼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반도에서는 과거부터 쓰이던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1척, 2척 하던 척이죠. 관우의 키가 9척 장신에다가 수염은 두자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척인이 자니하는 것들이 바로 한중일 등에서 쓰던 단위였습니다. 이것을 척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척관법은 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운 뒤 도량형을 통일하면서 만든 단위였죠. 이때 만들어진 척관법이 이후 수천 년 동안 한중일에서 모두 사용하는 단위의 표준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미터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척관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통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콩 한 대, 팥 한 말, 쌀 한 섬을 팔고 고기를 살 때 한 근 두 근이라든지 저 타자는 2할 9푼 3리를 친다, 저 집은 10평이다 하는 것들이 전부 척관법이죠. 또한 새치여에 놀아놨다 라는 말에 새치여도 척관법을 쓰는데 한자는 열치였습니다. 한치는 10푼인데 이 한 푼은 곡식 기장의 알갱이 하나의 지름을 뜻했죠. 이 알갱이 10개의 길이가 한치이고 사람 혀의 길이가 약 알갱이 30개를 이어놓은 길이 정도 되니까 새치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척관법을 오랫동안 써오다가 1894년 조선 후기의 1kg에 대한 원기가 전 세계 39번째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갑오개혁 이후 조선에서는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이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던 단위의 기준이 되는 원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에서는 킬로그램은 잘 쓰지 않았고 계속해서 척관법을 썼는데 이후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도 일본의 척관법을 사용했죠. 시간이 흘러 광복을 맞은 이후 1961년부터 드디어 미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3군데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 라이베리아, 그리고 미국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도 미터법을 도입하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무산되고 말았죠. 과거 수많은 나라에서는 각기 다른 단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항해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 서구 열강들은 앞다투어 여러 나라의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때 영국도 인도나 아메리카 등 여러 곳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팽창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죠. 또한 수많은 유럽 나라에서는 인도를 거쳐 동아시아에도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각 나라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바로 단위를 각 나라마다 심지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쓰고 있던 것이죠. 뭐 하나 팔려면 계산해야 할 것이 많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골 때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과학이 발전해 있던 유럽에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위의 기준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단위를 새로 정한 기준에 맞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단위를 바꾼다는 건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1789년 프랑스에서 큰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내에서만 약 800개의 이름으로 25만 개나 되는 단위가 사용되고 있었으니 이 프랑스 대혁명은 단위를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렇게 이 시기에 도량형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것을 미터법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1793년 북극점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 분의 1을 1m로 하자고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무게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 등 많은 것에 대한 단위가 정해지게 되었고 각각 단위에 대한 원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런 단위들에 대한 정의는 계속해서 바뀌긴 했는데요. 만들어진 원기가 부식이 되기도 하고 증발하거나 퇴화되기도 했기 때문에 21세기가 되어서 단위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1m는 광속으로, 1kg은 플랑크 상수로 정의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만들어지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점점 미터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넓은 대서양 반대편에 있었던 미국에는 여전히 영국에서 쓰이던 야드 파운드 법을 쓰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영국에서 독립도 했는데 영국이 쓰던 야드 파운드 단위를 계속 쓰는 건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기에 다른 단위를 도입하려고 했죠. 그렇게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은 얼른 새로운 단위를 정하려고 하던 중 프랑스에서 새로운 미터법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프랑스에 미터법을 도입하기 위해 1794년 프랑스의 과학자 조셉 돈비를 미국으로 불렀죠. 그렇게 조셉 돈비는 미터법 원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향하던 중에 그가 탄 배가 해적을 만나 미터법 원기와 함께 실종되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미국에서는 미터법 도입이 불발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은 미터법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와중 프랑스와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버리는데요. 1803년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하고 스페인이 프랑스에 의해 개박살이 나버리면서 더 이상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자신들의 식민지를 관리하기 힘들어졌고, 이후 스페인 식민지들은 점점 독립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게서 독립한 나라들의 프랑스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자 미국이 나서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메리카에서 알아서 할 테니 유럽에서는 더 이상 눈독 들이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미국과 프랑스 사이는 멀어지고 말았고, 프랑스에서 배워왔어야 하는 미터법의 도입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어차피 원래 우린 영국 사람이었고 과거부터 야드파운드법을 잘 써오고 있었으니까 독립은 했지만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걸로 정하면서, 그렇게 야드파운드법이 미국 표준 단위로 채택되었으며 점점 굳어진 것이죠.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문제가 많아지자 미국에서는 1968년, 1975년, 1991년, 1994년 계속해서 미터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결국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미터법에 대한 법이 나오기도 했고 미터법을 써달라고는 했지만 개인의 자유나 자율성 같은 게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미터법을 강제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용하기 편한 야드파운드법을 써왔던 것이죠.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미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미터법을 쓴다고 해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야드파운드법을 쓸 수밖에 없어진 것인데요.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 석유 시장에서는 여전히 배럴과 갤런 같은 야드파운드법이 사실상 국제 표준이 되었고, 항공 분야에서도 중국, 북한만 빼고 모든 나라에서 고도를 피트로 쓰고 있죠. 또한 TV, 스마트폰, 모니터 등도 센티미터를 안 쓰고 여전히 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먼저 상용화가 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후 굳어져 버린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는 여전히 온도를 화씨로 쓰는데요. 섭씨를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미국 사람들은 화씨를 쓰는 게 더 생각하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씨로 했을 때 약 100도가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고, 80도는 적당히 쾌적한 온도, 200도는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온도, 30도 정도는 물이 어는 온도이고 0도는 엄청나게 추운 온도로 생각하면 쉽다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에서 넘어온 베스킨라빈스만 봐도 여전히 파인트, 쿼터 등의 야드파운드 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바꾸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수많은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지금까지 야드파운드 법을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터법으로 바꾸라고 하면 공장 설비라든지 하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도로 표지판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야말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터법을 도입하려고 해도 수많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한 시민들이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화폐를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싼지 비싼지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미국은 미터법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각 나라에서 다른 화폐를 쓰는 것처럼 일일이 계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석유는 자동차나 비행기, 배의 연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수많은 산업에서 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석유하면 중동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1위의 산유국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0년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등장하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해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도록 만드는 등 석유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중동의 산유국을 통제하는 쪽에 힘을 싣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세계의 경제를 지배해왔다고 하죠. 그러다 2010년대에 들어서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다시 산유국 1위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셰일가스란 오랜 시간 모래와 진흙이 수평으로 쌓여 단단하게 굳으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인 셰일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나 석유를 말합니다. 미국은 1800년대부터 셰일가스를 생산해왔지만 셰일가스는 일반 석유에 비해 추출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여러 사건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국가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석유값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석유업자 조지 미첼이 2008년에 수압화쇄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수압파쇄법이란 먼저 드릴을 이용해서 땅을 파내려간 후에 드릴에 뚫린 구멍으로 모래와 물 그리고 화학용품을 섞은 액체를 강한 압력으로 뿌려서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광물들을 부숴버리면서 그 사이에 있던 천연가스나 석유 등을 얻는 방법인데요. 수압파쇄법이 성공하기 전까지 미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말라며 그를 말렸지만 미첼은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결국 성공을 하게 되죠. 미첼의 성공을 본 미국 사람들이 너도나도 셰일가스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순식간에 석유 생산 1위가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다 보니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동에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막대한 양의 셰일가스가 시장에 풀리자 사우디는 셰일가스의 생산비가 비싸다는 약점을 노리고 셰일가스 업체가 망할 때까지 싼 가격의 원유를 수출하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내려간 덕분에 여러 개의 셰일가스 업체가 줄줄이 도산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오펙, 그 중에서도 오펙을 주도하는 사우디와의 갈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우디로서는 석유에 나라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중동산 천연가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뛰어들자 나라의 운명을 걸고 미국과 경쟁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미국 역시 이제 석유 수입국이 아닌 석유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굳이 과거처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석유 생산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해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했지만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의 생산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더 이상 미국은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죠. 오히려 중동보다 더 싼 가격으로 아시아에 에너지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서의 판매량이 줄어든 중동은 유럽으로 눈길을 돌렸죠. 그 결과 이번에는 유럽에 에너지를 수출하던 러시아가 아시아에도 가스관을 뻗치는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에 만족하지 않고 유럽 시장까지 노리기 시작했죠. 더 많은 에너지를 팔아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러시아가 더 이상 유럽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신 자신들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도록 권했지만 당시 미국에서 팔던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것보다 무려 8배나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의 가스를 수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러시아는 바로 옆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면 그만이지만 미국은 일단 천연가스를 액화한 다음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으로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LNG 가스를 저장할 탱크까지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가격의 가스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 1 옆에 추가로 노르트스트림 2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노르트스트림 2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 것도 모자라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죠. 노르트스트림 2가 완성되면 미국산 셰일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끝에 마침내 공사를 끝냈는데 2022년 9월 기존에 있던 노르트스트림 1은 물론 새롭게 건설된 노르트스트림 2까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탐사 전문 기자 시모어 허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이 노르트스트림을 폭파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정확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미국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전염병 사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의 셰일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미국 셰일가스 업계의 대표 기업인 체서피크 에너지마저도 2020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계는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말한 체서피크 에너지는 8개월 동안 무려 13억 달러나 되는 수익을 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유럽의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 가스의 수입량은 기존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반면에 미국의 셰일가스를 포함한 LNG를 수입하는 양은 2배 이상 늘었죠. 그 결과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석유와 가스를 유럽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에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몰아낸 전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누가 총을 쏴댈지 모르는 상태로 불안하게 살 바에는 아예 나라에서 총기를 쓰지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리면 좋을 텐데 왜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왜 미국인들이 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처음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후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까지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분위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문화가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회도 수정헌법 제2조를 통해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총기를 사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넓은 곳이다 보니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의 총기 보호 지역에서는 정신병 이력이나 중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만 21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이기만 하면 큰 제약 없이 총기를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와이 지역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총기를 반대하는 몇몇 주에서조차도 간단한 안전시험을 통과하고 범죄 이력 검사를 거쳐서 허가증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총기를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개의 주가 연합해 세워진 국가인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각 주가 하나의 나라나 다름없기 때문에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도시인 뉴욕과 시카고가 있는 뉴욕주나 일리노이 주에서는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총기를 사서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할 수준으로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건다고 합니다. 반면에 야생이나 다름없는 환경 때문에 총기가 생존에 꼭 필요한 알래스카주에서는 미국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연방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죠.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총기 소지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각 주의 정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총기를 압수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뺏는 것이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자본주의와 총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미국에서는 총기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을 원하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총기 소지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려면 결국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들이 가진 총기를 강제로 압수해야만 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할 만한 일을 저지른 포악한 정부라는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심지어 자신들이 총기를 빼앗긴 후 군대가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죽이게 되면 국민들은 무슨 수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몇몇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연방정부가 일반인의 총기를 강제로 압수하고 독재국가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로 정부에서 총기를 압수해버리는 행동을 하면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미국에서는 과거 금주법을 시행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총기 금지를 도입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더 나은 사회,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주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1920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었죠. 그런데 금주법을 시행하는 원래 목적은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몰래 만든 밀주가 유행처럼 퍼져나가면서 밀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뒤에 있는 범죄 조직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알카포네 같은 거물 마피아가 전국 단위로 설치고 다니면서 연방행정은 마비되었고 그로 인해 1929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행정부가 대공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참사로까지 이어졌죠. 그때의 일들은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커다란 흑역사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에 총기 소지를 규제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니들 금주법 했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던 꼴을 또 보고 싶냐 라고 합니다. 만약 연방 차원에서 민간인의 총기를 완전히 금지시키려 한다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총기 거래를 보장했던 시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막장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흔히 퍼져 있는 말 중에 미국 총기협회인 NRA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해서 그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로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죠. 실제로 전성기 시절 NRA의 자금 규모가 엄청났던 것은 맞고 이들이 쓰던 정치 자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럴듯한 의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데요. 분명 NRA의 자금력 규모가 시민단체치곤 상상을 초월하는 건 맞지만 많은 시민단체가 그렇듯 NRA도 자금을 철저한 계획 없이 마구 쓰는 탓에 지나친 지출을 하면서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졌으며 대규모 전염병 사태까지 겪으면서 전성기 때에 비하면 지금은 자금력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죠. 물론 NRA의 파워가 자금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NRA에는 정치인들과 총기를 파는 총포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 배우나 운동선수,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NRA의 진정한 파워는 많은 사람들을 투표에 동원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NRA는 한국 노동조합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회원수를 합친 숫자보다 2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 선거가 간접 선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라면 정치계에서도 NRA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하지만 NRA가 신경이 쓰이긴 해도 미국 정부가 총기 규제에 나서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국민들조차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지 단순히 총기협회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인들도 일반인들이 경찰보다 더 좋은 총기를 사용하면서 경찰이 와도 범죄자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총기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총기를 가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헌법의 수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임에도 총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만약 진짜로 모든 미국인들이 총기 보유 자체를 거부했다면 진작에 수정헌법 2조를 수정해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겠지만 현실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총기의 종류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총기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고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이다 보니 총기를 가진 상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경찰이 빠르게 달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거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총기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총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